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추미애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우원식 의원, 양자 대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조정식 그다음에 정성호 두 후보가 후보 사퇴를 주말에 했습니다. 네네. 뭐 일각에서는 미애로 합의바 뭐 이런 네. 얘기도 오늘 JTBC 보니까 이제 보도가 됐던데 대체로 모아지는 분위기인가 보죠. 민주당 쪽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순리대로 되는 거다. 순리.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네. 국회의장 까미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뽑으니까 네. 여의도에 반장 뽑는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 국가 서열 2위고요. 사실은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 기관입니다. 우리 이중 권력이라고 하거든요. 대통령 권력이 존재하고 네. 국회 권력이 존재하고 둘 다 선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중 권력이 존재하는 데서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네. 호통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원래 국회의장인 겁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잘못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호통 칠 수 있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장 감이 되는 사람, 네. 국가의 어른인 사람이 네. 돼야 된다. 물론 그 어른이 까칠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살짝 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사실은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네. 그래서 미애로 합의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특히 어제 뭐 기자회견 비슷한 걸 했는데요. 조정식 의원하고 뭐 전반기 후반기 서로 바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귀에 잘 안 들린다.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래요. 불리한 건 안 들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추미애 의원이 다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방금 얘기한 대로 국가서열 2위인데 네. 갈등을 조정하고 뭔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추윤 갈등이라고 여러분이 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네.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네. 갈등 구조를 가졌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미리 대통령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회의장으로 오시면 추윤 갈등 2라운드 이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국가의 대사를 놓고 갈등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한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그러면 굳이 이런 내용들을 알 텐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선택을 할까. 단지 너무 친명 인사가들이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비껴서려고 하는 건가. 나는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국회의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서열 2위이기도 하지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한 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자리에 갈등이 애견되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장하고 대통령의 그 갈등이 날마다 텔레비에 장식할 상황이 될 건데 네.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와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겠나. 또 하나 네. 지금 소수 여당이잖아요. 네. 여소야대 국회인데 국회가 훨씬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더군다나 집권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과연 이게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될란지 저는 추미애가 좀 유리한 상황이 되면서 네. 정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그 추윤 갈등 때는 이제 대통령이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그 역할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갈등하면 누가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지. 우리 김철근 총장님 네. 말씀이 네. 일상적이다, 네. 보편적이다라면 맞아요. 그러나 이 정부가 네. 협치할 정부도 아니고 국정을 운영하지도 않잖아요. 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한 적이 없다. 통치만 했다. 사정기관과 권력기관 가지고 운영을 했지. 네. 국정이라는 게 거시경제정책이라든가 복지정책 이런 거 계획 세운 적도 없다. 이런 정부는 그냥 국회 차원에서 갈등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제압하는 것이 맞다. 이게 저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중 권력이에요. 이 대통령제 국가는 이중 권력입니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이중 권력이 있는데 네. 누가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느냐에 따라서 한쪽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탄핵이라는 제조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추미애 그 당선자가 네. 국회의장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처럼 트럼프가 갖고 온 연설문 찢어버리는 거 이런 거 국민들이 훨씬 더 통쾌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본인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비단 말 말고 행동으로 눈빛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더라.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가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통합할 때는 통합해야 되지만은 네. 투쟁과 갈등이 먼저 필요한 상대라면은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지금 특검 정국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검법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계류가 될 걸로 보이고 일사천리로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민주당에서 탄핵 국면을 염두에 두고 배치한 전략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네. 당연히 추미애 예를 들면 의장이 되셔서 오면은 대통령과 갈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만약에 추미애 의장이 탄핵 카드나 이런 것을 만지작거리고 압박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사심 없는 눈으로 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갈등 구조가 예견돼 있고 실제로 그런 그 어떤 사인 간의 감정까지도 있을 거로 예측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국정을 놓고 만약에 그런 그 수순이나 그런 압박을 간다면 네. 그게 과연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올 거냐. 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예견돼 있어요.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했는데 네.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성도 방향을 바꾼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 5년 동안 그 국정 운영을 하면서 뭘 하고 싶은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이 겪을 고통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예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쉽지 않은 앞으로 3년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국민들의 설득력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단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저는 어차피 민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칫 추미애 의장 카드가 그것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또 없는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쟁점거리가 돼서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국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다 투영이 돼야 되는데 혹여라도 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뭐 어쨌든 그 뭐랄까 여론의 방향이 뭐 틀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국회의장은 회의 진행권 문제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결정하는 의장이에요. 네. 회의 그 주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달라서 단독적 결정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진보적인 분들이 추미애 그 의원이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과 노동법 통과시켰다. 네. 한노 위원장 할 때 그거 비판하잖아요. 네. 그때도 추미애 위원장이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환노위에 의원의 숫자가 한나라당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통과시킨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론 그 위원장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봐요. 반대할 필요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이념 노선으로 봐서는. 그러나 결국은 위원장이라든가 의장이라는 것은 국회는 다수 결의를 진행하는 회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의장이 가지고 있는 국회 내에서의 어떤 그 사회권이라든지 뭐 이런 건 얘기하는 건데 사실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과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대통령 못지않은 권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양자의 충돌이 있었을 때 네. 과연 중재가 되겠냐.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민주당이 다수의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전반기에 유독 추미애 그 의장으로 정리되는 과정이 혹시 무슨 친명 의원들이 전부 주요 요직을 차지한다고 하는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내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중요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 활발한 그 선출 과정과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원식 대표는 출마를 했잖아요. 네. 아니 이게 4명 출마해서 네, 지금 네. 자연스럽게 접으면서 예. 단일화하고 예. 한쪽으로 힘쏠림이 생기는 거고 원내대표는 경쟁도 안 하고 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 그 내부 민주주의
절차로 보면 그게 정말 살아있는 정당이냐 이런 지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뭐 저기 비판받을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 문제는 제가 좀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은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애초에 네. 과도한 친명파를 했어요. 과도한 친명 발의를 했다. 그리고 사실 추미애 의원은 친명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단독적인 개별 정치인이잖아요. 뭐 거기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는 늘 단독 플레이해, 네. 독고다이야, 뭐 이런 비판도 독볼 장군이야,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었는데 실제로 당심과 그다음에 당원들의 마음, 지지자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이 추미애 의원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친명 핵심이라고 하는 두 의원이 친명팔이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찬대 의원이 불편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추미애 의원을 밀어준 것이 아니라 네. 두 사람이 친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비로소 명심은 없어졌다. 명심은 없어졌다. 그러면은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과 당원들,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고 투표해라. 네. 그 상황으로 저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상 이번에 이제 2파전인데 우원식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 아니 두 후보가 대결했을 때 추미애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개딸들 지지율이 높잖아요. 지금 또 댓글에 엄청 근데 또 국회의원들이 또 저기 댓글이 투표하고 엄청 있어요. 나 공격하는 거 아닌가? 개딸이라고 그랬다가 댓글에는 김철근 총장님 욕이 많아요. 그냥 우리 민주당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치 욕도 먹고 하는 거죠. 네. 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욕 더 해주세요. 이거 정말 지적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반장이 아닙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네. 기득권화돼 가지고 국회의장을 우리 반장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원내대표도 좀 그런 성격이 있고. 원내대표도 그럴 수 있는데 원내대표는 그나마 이제 법률적 지위가 훨씬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저도 불만이 아까 우리 김철근 총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장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네. 국회의장 정도는 기명투표해야 된다고 봐요. 기명투표해야 된다. 기명투표해야 된다고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투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정하는 건 빨리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원구성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양당이. 그러니까 양당이 원구성 합의를 하도록 법적인 뭐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그게 네. 이른바 혼시 규정이고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상임위원회 운영위원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사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법사위 그 운영위는 각각 나눠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 다시 이제 바꾸자 개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개각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하겠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원구성 협상이 상당히 많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의장 선출은 사실상 7월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해주신 대로 양당이 모여서 원구성 합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뽑아야 되고 말씀 주신 대로 국무총리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출근하고 계시거든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포함한 개각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상견례 겸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뭐 민생 토론회, 저출산 대응 기획부 신설, 개각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여권에 설명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하고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 또 여당이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사실상 회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21대까지는 막아주겠다라고 대통령실에 신호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21대까지는 막아준다. 21대까지는 막아주겠다. 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문제를 네. 22대 국회 그다음에 다음 지도부 이어지는 데 부분까지도 연결하고 싶을 거예요. 네. 본인의 방어막이 대달라. 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좀 더 이제 이완되어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네. 결속시키겠다. 본인의 손아귀에 다시 한번 잡고 싶다라는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정책들은 뭐 늘 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 네. 없다고 봅니다. 국정을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기본적으로 오늘 만남의 핵심은 최상병 특검 이거 최상병 특검입니다. 22대 때도 막아줘라. 네네. 이게 대통령의 요구고 그거를 받을까요? 저는 오늘 집행부는 받겠죠. 오늘 집행부는 받는데 가지고 돌아가서 원내로 가면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 집행부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되면 정식 집행부는 대의적인 열망과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대표성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더 안 듣게 되죠. 더 안 듣게 된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를 자꾸 늦추려고 한다라는 예.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마사지를 해서 전당대회 하려고 그러겠죠. 마사지. 어떤 마사지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당장 전당대회를 하면 비윤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와의 성격이 다른 네. 지도부가 서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당심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네. 그래도 3년 임기가 남아 있는데 대통령 임기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네. 하는 지도부로 선출이 돼야 된다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대위원장 황우엽 네. 비대위원장과 네. 비대위원들이 이제 선임이 돼서 네. 그 중간 과정을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또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찾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근데 못 찾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점이 안 올 거예요. 아니 오늘 뭐 만찬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합니까? 나는 아무 기대가 없어요. 예. 기대를 예.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만찬에 부른 것 자체가 이 비대위에게 어느 정도는 당원들을 통해서 힘을 좀 실어주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직할부대로 활용하고자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총선 민의라는 게 나왔고 192대 108로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감동을 주는 수습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어요. 네. 그야말로 국면 전환용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하고 그야말로 면피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티기에 들어갔다 어찌 보면 그러면서 버티기 하려면 그나마 잡고 있어야 될 끈이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 비대위원들 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부른 거거든요. 지금 임명되고 바로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전국이나 상임 전국이 통과도 안 됐을 거예요. 예? 거의 내정 상태에 있는 분들을 부를 정도면 네. 그만큼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특검 정국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단 비대위라도 일단 초청을 해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다. 특검 좀 막아다오. 이런 당부를 하려고 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고는.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사면윤가입니다. 지금 사면윤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우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우선 보수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이 대부분 다 돌아섰어요. 등을 돌리고 예. 그랬죠. 그다음에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경찰, 예. 국정원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검찰이 총선 끝난 이후에 명품백 수수 사건 서울지검에 지시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를 보고 불러서 조사하겠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분을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검찰이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태도가 변했다는 걸 의미하고 자칫 검찰이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3년 동안 자칫 줄 잘못 썼다가 다음 정권 바뀌면 완전히 이른바 폐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평검사들은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이 돼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부활하고, 예, 그렇죠. 부활하고 이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 보는데 핵심은 민심이고요. 민심의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태도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따박따박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30.6, 부정평가가 66.6, 그리고 가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가장 지지도가 낮았던 날은 기자회견 한 날. 뭘 하면 더 떨어지네. 뭐든지 안 해야 되는 정권인 거예요. 그래서 네, 기자회견 한 날 가장 지지율이 떨어졌다. 1일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하고요. 0.3%포인트 올라서 30.6%. 사실상 5주 연속 30% 초반대를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횡보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정 운영의 기조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지금 상태로라면 비윤리 지도부를 비윤 지도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 4명인데 한동훈 위원장도 비윤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까? 거의 친윤이겠지. 지금 윤석열 아바타인데 뭐. 여긴 아직도 아바타예요?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좀 비윤인 것 같아요. 비윤이다? 왜 근거가 뭐예요? 윤석열은 지금 두 가지 문제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8명, 8명?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8명? 네, 그렇죠. 네. 그건 뭐냐면은 거부권, 탄핵, 네. 개헌 여기에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권. 네. 검찰 내부의 소장파들이라든가 네. 중간 간부들이 자신과 김건희 관련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런데 그 후자에 한동훈이 연결돼 있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자에 8명의 한동훈이 새로 공천한 사람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 물론 뭐 여기는 전통적인 비윤들도 배신할 수 있다. 그런 네.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다시 당권을 장악해서 네. 그 당권이 검찰 내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 네. 검찰이 지금 지는 해보다는 또 다른 권력에 줄을 서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저는 한동훈이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도 하고 뭐 제 정보망에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정보망에도 그렇게 들린다. 아니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나오는 게 제일 좋겠지. 제일 쉽잖아. 네? 제일 쉽잖아. 그런 건 없죠. 아니 총선 때 이겨봤잖아.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이 나오는 게 제일 그렇죠. 좋겠지. 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총선하고 대선은 다르죠. 아니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윤석열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힘들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식이나 그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네. 공동체예요 거의. 그러니까 약간의 이견과 다툼 또는 뭐 책임 소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뭐 그런 소원한 관계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특수부 검사를 같이 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공멸입니다, 공멸. 예? 그 이제 그리고 원팀이다. 아 그럼요. 그다음에 총선 패배 책임을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무슨 전당대회 때 나와서 뭘 한다는 겁니까? 무슨 비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학습 효과가 커요. 다음부터는 검사 출신 대통령 한동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제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꾸 전략적인 접근을 하다가 나라를 망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윤나땡이라고 그랬어요. 네. 민주당이. 예.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 바늘구멍을 뚫고 자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해서 또 바늘구멍을 뚫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적으로 우리가 홍준표가 대통령 됐을 때보다 유승민이 대통령 됐을 때보다 나라가 더 망한 거예요. 다 엉터리가 된 거예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아바타니까 우리가 저 사람 상대하기 편해. 정치적으로 편해.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0.1%라도 한동훈이 또 그런 국가 지도자에 올라간다. 그럼 나라가 또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국적인 마음에서 네.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예 정치권에서 없어져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괜찮은 보수가 네. 당대표가 되고 차기 지도자가 되고 자기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상대방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편한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통 보수 정당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그렇죠. 들립니다.